검은 바위산의 작은 폭군과 당찬 의녀. 한양 도성에서 50리 밖 험준하기로 소문난 검은 바위산은 대낮에도 어둑할 만큼 울창한 숲과 깎아지른 절벽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호랑이와 산적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에 장정들도 여럿이 뭉쳐야 겨우 넘는다는 이 위험천만한 고갯길을 젊은 의녀 서유는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제 몸집만 한 약초 바구니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귀한 약재가 많다는 이 험산을 제 집 드나들듯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흙먼지와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으로 성할 날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맑고 강인하게 빛났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아낼 뿐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시각 산중턱의 바위 뒤편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잎으로 엉성하게 만든 위장복을 뒤집어 쓴 대여섯 명의 꼬마들이 숨을 죽인 채 길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 빠진 목검, 부러진 몽둥이, 심지어 찌그러진 냄비 뚜껑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장함이 감도는 이 검은 바위산 도토리 도적단의 맨 앞에는 나이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눈매가 매서운 7살 대장 돌석이 서 있었습니다. 돌석의 머리에는 산새 깃털을 아무렇게나 꽂아 만든 커다란 나뭇잎관이 삐딱하게 얹혀 있었고 허리춤에는 제 키만 한 나무도끼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해, 먹잇감이 온다. 그의 눈빛은 며칠 굶은 산짐승처럼 번뜩였지만 자세히 보면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낯선 이를 경계하는 두려움과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산속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가족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어린 대장 돌석이었으니까요. 서윤이 마침내 아이들이 매복한 바위 앞을 지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공격. 돌석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아이들이 와 하는 귀여운 함성을 지르며 풀숲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흙먼지가 풀썩이며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돌석은 짐짓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는 나무도끼를 땅에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깨섞어라. 감히 누구 허락도 없이 이 검은 바위산을 넘으려 하느냐. 나는 이 산의 주인이자 호랑이도 벌벌 떤다는 천하무적 도적 대장 돌석님이다. 가진 꿀떡과 사탕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내놓아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의 등 뒤에서 코흘리게 부하들이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겁을 먹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오히려 돌석이 당황하여 움찔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호랑이보다 무서운 돌석 대장님을 몰라뵙고 빈손으로 왔군요. 그런데 대장님, 사탕보다 훨씬 급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서윤의 말에 돌석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가 문제란 말이냐. 내 몸은 강철같이 튼튼하다. 나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천하장사. 애치. 돌석의 호언장담은 우렁찬 재채기 소리와 함께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콧물 두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려 그의 위험 있는 얼굴을 망쳐놓았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소매로 콧물을 닦아냈지만 한번 터진 재채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애치. 애치. 연달아 터져나오는 재채기에 돌석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부하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대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유는 쯧쯧 혀를 차며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석은 오지마.
다가오면 이 도끼 맛을 보여줄 테다.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열 때문에 발이 꼬여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서유는 무릎을 굽혀 돌석과 눈높이를 맞추고는 그의 거친 반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런 이마가 뜨끈뜨끈하네. 맥도 아주 빠르고 불안정해요. 대장님, 콧물 흘리는 호랑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야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서겠어요.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돌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사실 돌석의 감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산속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이 흥건해지자 어린 부하들이 추위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하나뿐인 낡은 담요를 찢어 아이들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밤새 비바람이 들이치는 동굴 입구에 서서 혹시 모를 산짐승의 습격에 대비해 보초를 섰던 것입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주먹으로 때려가며 버텼지만 결국 지독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죠. 하지만 대장의 자존심 때문에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유는 돌석에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숨기려 해도 소용없어요. 의녀 눈은 못 속입니다. 간밤에 찬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군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돌석은 뜨끔했습니다. 이 낯선 의녀가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알았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들켰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경계심을 되찾고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아프지 않아. 그리고 너 같은 낯선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 우리를 속여서 관아에 넘기려는 수작이지? 돌석의 눈에는 어른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른들에게 속고 쫓겨다니며 상처받은 아이의 자기 방어였죠. 서유는 그런 돌석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의심하는 것도 대장의 덕목이지. 하지만 나는 너희를 잡으러 온 게 아니란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내 일이니까. 자, 선택은 대장님이 하세요. 계속 콧물 호랑이로 남을 건지 아니면 진짜 건강한 호랑이가 될 건지. 서유는 돌석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등 뒤에 바구니에서 주섬주섬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휴대용 화로와 질그릇 약탕기, 그리고 종이에 쌓인 정체불명의 약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부시도를 쳐서 화로에 불을 붙이자 아이들은 신기한 듯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유는 약탕기에 산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붓고 미리 준비해둔 약재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흙이 묻은 생강뿌리, 하얗게 말린 도라지, 쭈글쭈글한 대추, 그리고 이름 모를 거무튀튀한 나무 껍질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그전까지 맡아본 적 없는 강렬하고 기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 어딘가 흙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에 아이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막내 꼬마가 돌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울먹였습니다. 대장 형아, 저 누나가 마녀 스프를 끓이나 봐. 냄새가 꼭 썩은 나무뿌리 같아.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돌석은 부하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이 의녀 양반. 지금 대체 뭘 끓이는 거냐?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질어질하잖아. 혹시 우리를 기절시켜서 잡아가려는 동약 아니냐? 서유는 약탕기를 부채질하며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동약이라니요? 섭섭한 말씀을. 이건 옛날 전설 속 영웅들이 마셨다는 용기의 비약입니다. 아주 귀한 약재들만 모아서 끓인 거죠. 이 약을 마시면 호랑이 10마리를 때려잡을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돌석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이 세상에서 가장 쓰다는 겁니다. 너무 써서 겁쟁이들은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고 가짜 영웅들은 한 모금 마시고 기절해 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대장부만 마실 수 있는 약이지요. 겁쟁이, 가짜 영웅이라는 말에 돌석의 자존심이 발끈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끓고 있는 시커먼 약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지만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겁쟁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돌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겁쟁이라는 거냐? 나는 이 산의 진짜 대장 돌석이다. 그깟 쓴 약 따위 물 마시듯 마셔주지. 돌석은 서윤이 내민 뜨거운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액체는 마치 지옥의 탕약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은 꿀꺽침을 삼키고 부하들을 돌아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라. 대장이 먼저 마셔볼 테니 혹시 내가 이걸 마시고 쓰러지거든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알겠느냐? 그것은 부하들을 위해 기미상궁을 자처하는 진정한 대장의 용기였습니다. 돌석은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은 채 뜨거운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크어. 돌석의 입에서 괴물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혀끝에서부터 목구멍까지 불타는 듯한 쓴맛과 아린 맛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빈 사발을 떨어뜨리고 땅바닥을 구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혀가 녹아버릴 것 같아. 이건 독약이 분명해. 살려줘. 그때 고통의 몸부림치는 돌석의 입안으로 무언가 말랑하고 달콤한 것이 쑥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넣어준 반건조 곶감이었습니다. 곶감의 진한 단맛이 혀에 닿는 순간 지옥 같던 쓴맛이 눈 녹듯 사라지고 천국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돌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곶감을 오물거렸습니다. 찌푸려졌던 미간이 사르르 풀리고 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극적인 변화에 부하들은 물론 서윤까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약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곶감을 다 먹기도 전에 돌석의 재채기가 멈추고 꽉 막혔던 코가 뻥 뚫렸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열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신기한 듯 제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우와, 진짜 힘이 솟는 것 같아. 이녀 누나 정말 대단한데? 방금 전까지 동약이라며 난리를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돌석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둥글게 모아 앉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석 대장 그리고 꼬마 용사들.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배고프고 추워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겠지. 하지만 말이야, 진정한 대장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는 사람이 아니란다. 아이들은 서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돌석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대장은 자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땀 흘려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란다. 너희는 이 산의 주인이 되겠다고 했지? 그렇다면 산이 주는 보물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지. 서윤은 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약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초들이란다. 산에 널려 있지만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지. 너희가 이제부터 도적질 대신 이 약초들을 캐온다면 내가 제값을 쳐서 모두 사주마. 그 돈이면 꿀떡은 물론이고 따뜻한 밥과 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어때?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보다 훨씬 멋지지 않니?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훔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나무 도끼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좋아. 가지껏 해보지 뭐. 얘들아, 들었지? 오늘부터 우리는 도토리 도적단 해산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검은바위 약초 특공대다. 그날부터 서유는 산을 오를 때마다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독초와 약초를 구별하는 법,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캐는 법, 약효가 가장 좋은 시기를 알아보는 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돌석은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글을 몰랐기에 숫검정으로 나뭇잎에 약초 그림을 그려가며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어느 날 돌석은 절벽 중간 틈새에 자란 아주 귀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어른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걸 캐면 너희들에게 새 옷이랑 신발을 사줄 수 있어. 내가 대장이잖아. 위험한 건 내가 해야지. 돌석은 칡넝쿨을 엮어 몸에 묶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기도 하고 날카로운 돌에 긁혀 피가 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삼을 손에 쥐었을 때 돌석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돌석과 아이들은 서윤의 약방에 첫 수확물을 잔뜩 이고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이 캐온 약초들을 꼼꼼히 살피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걸 어떻게 다 캐왔니? 정말 대단하구나. 약재 상태도 아주 훌륭해. 서윤은 약속대로 두둑한 돈을 주머니에 담아 돌석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돈 주머니를 받아든 돌석의 손이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훔치는 대신 당당하게 돈을 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꿀떡과 따끈한 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사 먹는 음식은 그 어떤 것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도적이 아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한밤중 사또의 비밀 서재에서는 역겨운 웃음소리와 함께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품 안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 3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머니가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금소금은 사또의 눈을 번쩍이게 했습니다. 사또, 이것은 이번에 들어온 질 좋은 황금입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검은 바위산의 약초 채취권을 독점하는 것이옵니다. 사또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나 그 이녀라는 자가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고 그 맹랑한 꼬마 녀석들이 산을 휘젓고 다니니 명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최 부자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옵니까? 저들이 산에서 캐는 것은 약초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환각초라 소문을 내지요. 의녀가 아이들을 이용해 관할을 전복하려 한다는 영모의 혐의를 씌우면 저들은 단칼에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산은 사또님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고 소인은 그저 뒤에서 수고비나 챙기면 그만이지요.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촛불에 일렁였습니다. 황금의 유혹과 권력의 욕심 앞에 한 여인의 정조와 아이들의 생명은 그저 하찮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죄 없는 이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서류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평화롭던 인술당의 난데없는 고함과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잠을 자던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서유는 속치마 차림으로 끌려 나와 마당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포졸들은 약방 구석구석을 이 잡듯 뒤지더니 미리 숨겨두었던 검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그 독초가 아니냐. 의녀 서유는 이 독초로 민심을 현혹하고 대역죄를 꾀했으니 당장 압송하라. 서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은 독초가 아니라 마비 증상을 고치는 귀한 약재입니다. 누군가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거친 발길질에 묻혔습니다. 그때 돌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누님은 매일 밤 잠도 안 자고 아픈 사람들만 돌봤단 말이야. 저건 우리가 산에서 힘들게 캐온 보물 같은 약초라고. 돌석은 제 몸보다 큰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가차없이 돌석을 걷어찼습니다. 진흙탕의 나뒹구는 돌석을 보며 서윤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석아, 안 돼. 참아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렴. 대장은 울지 않는 법이다. 누나는 괜찮으니 너희들끼리 꼭 살아남아야 한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서사롭게 외치는 서윤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석은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었습니다. 그것은 무력한 아이의 슬픔이 아니라 어른들의 추악한 세상에 대한 거대한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이 갇힌 지하 옥사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습한 기운이 뼈를 파고들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발등을 타고 넘었습니다. 사또는 서윤을 불러내어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인두가 살을 태우는 고통 속에서도 서윤은 비명 대신 단호한 논리로 맞섰습니다. 사또, 당신이 앗아가려는 것은 나의 목숨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도와 백성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도 산의 약초는 다시 돋아날 것이고 당신의 탐욕은 결국 그 독초에 중독되어 파멸할 것입니다. 서윤의 꿋꿋한 태도에 사또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내까짓 의녀가 대장부인 척을 하느냐. 내가 아끼는 그 꼬마놈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또는 서윤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옆칸에 갇힌 노파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손가락 끝에 남은 지식으로 동료 죄수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옥사장들조차 그녀의 숭고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몰래 주먹밥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벽에 손톱으로 약초의 이름을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돌석아, 부디 용기를 잃지 마라. 이 어둠은 반드시 끝이 있단다. 마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서윤에게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은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서윤을 변호하려 하면 최 부자의 장정들이 나타나 집을 부수고 가산을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공포가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산속 깊은 동굴에 은신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돌석은 매일 밤 마을로 내려와 최 부자의 집과 관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배고픔에 배가 등에 달라붙고 발바닥은 가시에 찔려 피고름이 찼지만 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석은 관아 담벼락 및 작은 개구멍을 통해 옥사 근처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나, 나 돌석이야. 창살 넘어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서윤은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돌석이니? 이 위험한 곳에 왜 왔어? 누나, 내가 꼭 구할게. 우리 약초 특공대가 다 준비하고 있어. 누나가 가르쳐준 그 용기에 비약보다 더 쓴 세상을 우리가 다 뒤집어 버릴 거야.
7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한 각오가 돌석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품 안에서 마른 곶감 한 조각을 꺼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내가 누나 웃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곶감을 씹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돌석은 단순히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진실을 증언할 작은 영웅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최 부자의 서슬퍼런 칼날과 사또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공포의 그늘이었습니다. 서윤이 차가운 옥사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였습니다. 누군가 서윤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최 부자의 장정들이 나타나 멍석말이를 했고 도적의 무리와 내통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 관가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의 장막을 가르고 나선 것은 13살 소년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은 예전에 철없던 꼬마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에게 약초를 배우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 몸소 깨달은 소년 대장이었습니다. 돌석은 밤마다 약초 특공대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람들의 집 마당에 쪽지를 던지거나 담벼락 아래서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돌석은 가장겁이 많기로 소문난 김서방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서방은 서윤 덕분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아들을 살렸던 사람이었죠. 김서방님, 저 돌석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아이고 이 녀석아. 어서 가라. 너랑 엮였다간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단 말이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문틈 사이로 서윤이 평소 아끼던 낡은 약초 주머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서윤 누님이 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서방님 아들이 먹어야 할 보약을 다 못 지어주고 와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누님은 당신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뭘 하고 계신가요? 최 부자의 몽둥이가 무서워서 누님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장정들을 하나둘씩 찾아다니며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도적이 아닙니다. 산에서 땀 흘려 약초를 캐고 그 약초로 당신들의 부모와 자식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적이라면 그 약초를 먹고 살아난 당신들은 도적의 작물을 먹은 공범입니까? 돌석의 일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양심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소년의 사자우는 마을의 담장을 넘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어두운 방 안에서 나와 서로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돌석은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나서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누님이 처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날 제가 신호를 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빌려주십시오. 진실은 혼자 말하면 미친 소리가 되지만 우리 모두가 말하면 천둥 소리가 됩니다. 서윤의 처형을 사흘 앞두고 돌석은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근방에 도착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어사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거린 행색으로 민심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스파이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 함부로 다가가 상소를 올렸다간 어사가 정체를 드러내기도 전에 돌석이 먼저 잡혀갈 판이었습니다. 돌석은 기발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어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주막. 거리 한복판에서 돌석은 부하 아이들과 함께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자 행인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어사가 흥미로운 듯 다가왔습니다.
얘야, 이 고약한 냄새는 무엇이냐? 약초를 끓이는 것이냐, 아니면 동약을 만드는 것이냐? 돌석은 어사를 힐끗 보고는 짐짓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하라범. 이건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는 비약입니다. 저기 최 부자 어른이 파는 약초를 넣고 끓였더니 글쎄 우리 집 개가 이 약을 먹고는 사또랑 최 부자가 황금을 나눠 가졌다고 말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저도 한 사발 마시고 진실만 말하며 살려고요. 어사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개가 말을 하다니 허풍이 심하구나. 돌석은 어사에게 바짝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상이었습니다. 하라범, 주머니에 든 마패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보다 못한 짓을 하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기옥에 갇힌 의녀는 백성을 살린 죄로 죽게 생겼고 독초를 비싸게 팔아 아이를 죽일 뻔한 부자는 상전 노릇을 하니 말입니다. 돌석은 슬쩍 소매 안에서 종이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돌석이 밤마다 관아 담장을 넘어 서재 창문 틈으로 훔쳐보았던 사또와 최 부자의 뇌물 장부와 비밀, 서신들의 내용을 기억해 그려낸 사본이었습니다. 13살 돌석의 비상한 기억력과 관찰력이 빚어낸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건 제가 꿈속에서 본 지옥의 명부입니다. 여기에 적힌 이름들이 곧 저승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하라범도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구려. 어사는 돌석이 떨어뜨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오간 뇌물의 액수와 최 부자가 가짜 약초를 유통한 경로가 소상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사는 돌석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허, 이 녀석 보게나. 떡잎부터가 남다르구나. 내가 끓이는 그 약초 냄새가 아주 향기롭다. 조만간 그 향기가 한양까지 퍼지겠어. 돌석은 어사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소년대장의 승부수는 이제 마지막 무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형 당일 검은 바위산 아래 공터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유는 하얀 소복을 입고 거친 나무틀 위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며칠간의 고문으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고고했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녀 서유는 도적대와 결탁하여 독초를 유통하고 민심을 어지럽혔으니 차명에 처한다. 망나니가 칼에 술을 뿜으며 춤을 추기 시작할 때 군중 속에서 잠깐 하는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처형장 한가운데로 난입했습니다. 포졸들이 막으려 하자 뒤에 서 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 여기 이 약초들이 정말 독초인지 우리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시오. 누님이 가르쳐준 대로라면 진짜 약초는 불에 태우면 맑은 향이 나고 독초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악취가 난다 했습니다. 최 부자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놈이 어디서 감히. 당장 저놈을 잡아라. 하지만 돌석은 물러서지 않고 최 부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 부자, 당신 창고에 숨겨둔 가짜 약초들을 이미 우리 특공대가 다 빼내왔어. 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마셔보시지. 당신이 이게 몸에 좋은 보약이라며 팔던 것들이잖아. 그때 남루한거린 복장의 노인이 군중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이 소라는 무엇이냐? 나도 그 약초 구경 좀 하자꾸나.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웬 거지 놈이냐? 당장 저놈도 끌어내라. 노인은 품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순간 사방에서 역졸들이 튀어나와 관아의 포졸들을 제압했습니다.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는 사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돌석이 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 놈들의 죄상은 이미 이 소년이 내게 전한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죄 없는 의녀를 죽이려 한 죄 어찌 다스려야 마땅하겠느냐. 돌석은 결박이 풀린 서윤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돌석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돌석은 바닥에 엎드린 최 부자에게 다가가 서윤이 끓여주었던 가장 쓴 약 사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최 부자, 당신이 그랬지? 약은 써야 제맛이라고. 지금 당신이 마시는 이 진실의 맛은 어떻냐? 당신이 지은 죄만큼이나 쓰디쓰지? 평생 그 맛을 잊지 말고 살길 바라. 처형장은 통곡과 환호가 뒤섞인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13살 소년 돌석은 그날 단순한 도적 대장이 아니라 한 마을의 정의를 되찾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검은 바위산 위로 소년 대장과 의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검은 바위산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고 공기는 달콤한 약초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와 최 부자가 압송된 지 어느덧 1년,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 한때 봉쇄되었던 약방 인술당의 문은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낙서 대신 그려놓은 약초 그림들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정성껏 씻어 말리는 도라지와 구기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약재를 능숙하게 분류하고 환자들의 증상을 꼼꼼히 기록하는 작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석이가 이끄는 약초 특공대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은 더 이상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 풀숲에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산의 생명을 읽는 눈을 가졌고 자신들이 캔 약초가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동생을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눈을 빛냈습니다. 이제 14살을 앞둔 돌석은 몰라보게 듬직해졌습니다. 키는 서윤의 어깨를 훌쩍 넘겼고 장난기 가득하던 얼굴에는 제법 대장부다운 기계가 서렸습니다. 돌석은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캤고 밤에는 서윤에게 글과 의수를 배웠습니다. 누님, 이인이라는 글자는 참 쓰기가 어렵네요. 사람인 자 옆에 두 이자가 붙었는데 왜 이게 어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글 공부를 하던 돌석이 붓을 내려놓으며 묻자 서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였을 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곧 어짐이란다. 내가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동생들과 나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인이야, 돌석아. 돌석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무 도끼 대신 서윤이 선물해준 잘 닦인 약초 호미를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돌석은 산에서 캔 가장 귀한 산삼 한 뿌리를 서윤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또 뭐니? 이건 팔아서 동생들 새 신발 사주라고 했잖니. 신발은 이미 더덕 판 돈으로 다 맞췄어요. 이건 누님 거예요. 누님 손목 보니까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아서. 대장이 자기 식구 몸도 못 챙기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돌석의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말에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석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한양으로 돌아가며 돌석에게 남긴 추천서였습니다. 훗날 돌석이 성인이 되면 나라의 약재를 관리하는 관직에 추천하겠다는 약속이었죠. 누님, 저 결심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으로 갈 거예요. 가서 누님처럼 힘없고 아픈 사람들이 억울한 일 안 당하게 만드는 그런 큰 사람이 될래요.
그때까지 누님은 여기서 이 약방 잘 지키고 계셔야 해요. 아셨죠? 서유는 돌석의 단단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7살 꼬마 도적이었던 아이가 13살 소년 대장을 거쳐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짊어질 줄 아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술당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시루떡과 과일, 그리고 돌석이가 캔 약초로 달인 향긋한 차가 상 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멀리 검은 바위산의 부엉이 울음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쓰고 차가울지 모릅니다. 또 다른 최부자와 사또가 나타나 그들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서로를 아끼는 어진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쓴 약도 달콤한 치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달빛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무척이나 닮아 보였습니다. 의술을 펼치는 의녀 서윤과 그 길을 든든하게 지키는 소년 대장 돌석.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 위로 검은 바위산에 가장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